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후미진 골목길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혈흔이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지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죠.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는 놀랍게도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박상호. 그는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팬 주름살 때문에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주변에는 쓰러진 무장 괴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상호의 손등에 새겨진 작은 태극 문신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죠. 이런 미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괴한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전설에. 하지만 그 말을 끝마치기 전에 완전히 기절해버렸습니다. 상호는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호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온 날이었죠. 낡은 벽돌 아파트 건물 앞에서 상호는 혼자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몇 개가 전부였죠. 15년간의 미국 생활 동안 모은 소지품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이 이사 왔네.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히스패닉계 청년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완전히 아시아인 천지가 됐어. 진짜 짜증나지 않아? 맞아,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 와서 사는지 모르겠어. 다른 청년이 맞장구 쳤습니다. 상호는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특히 나이든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위협받는 것까지도 말이죠. 묵묵히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상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면이 있었죠. 노인치고는 너무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뛰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격투 훈련을 받은 사람의 걸음걸이 같았습니다. 3층 원룸에 도착한 상호는 가방에서 한국 가족 사진을 꺼내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호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상호 혼자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한국 땅에 묻혀 있었고 상호만이 홀로 이국 땅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상호는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죠. 한국계 2세인 김지은이 운영하는 곳으로 코리아타운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지은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정한 외모에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군 이 식당을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죠. 상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처음이시죠?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상한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와일드독스라는 불량배들이 있어요. 보호비를 내라면서 한국 상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신투성이의 젊은 남자 셋이 들어왔죠. 앞서 걷는 남자는 데니얼 벤슨으로 히스패닉과 백인의 혼혈이었습니다. 야윈 체형의 약물 중독자 특유의 초조함이 눈에 띄었죠. 야, 차이니즈 할머니. 오늘 보호비 아직 안 냈잖아. 데니얼이 지은을 향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호비 같은 건 낼 이유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데니얼은 비웃으며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아시아인은 어차피 다 똑같아.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지. 돈 안 내면 이 가게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그의 부하들이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들을 훑어보며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촌스럽네. 이런 걸로 장식해놓고 장사한다고. 상호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 친구들, 식당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가 됩니다. 데니얼과 그의 부하들이 상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의 노인이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우스웠던 거죠. 늙은이, 내가 뭔데 끼어들어. 조용히 내 국수나 먹고 있어. 데니얼이 상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상호는 한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호는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맨손 호신술부터 시작해서 하체 중심의 격투 기술까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위력적인 동작들이었습니다. 특히 태권도와 합기도 그리고 특전사식, 격투술이 자연스럽게 조합된 그의 기술은 오랜 세월의 숙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차기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손기술은 치명적이었죠. 무엇보다 모든 동작이 실전에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상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손등의 태극 문신.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완벽한 가면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늙은 이민자로 봤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운의 다른 한국 식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90년대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사람 아닐까? 설마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 소문으로는 진작에 은퇴했다고 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비슷해. 특히 그 눈빛이랑 걷는 모습이. 청룡파 박상호 말이야.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코리아타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청룡파는 90년대 한국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이었고 박상호는 그 조직의 전설적인 두목이었으니까요. 상호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상호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가족들이 묻힌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데니얼과 그의 무리들인 와일드 독스는 상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상호가 단순한 늙은 아시아인 이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늦은 시간 상호의 원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데니얼과 와일드 독스 멤버 5명이 불법 침입한 것이었죠.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상호를 완전히 겁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늙은이, 우리가 누군지 이제 제대로 알겠어? 데니얼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대든 대가를 치러야지. 상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죠.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밤늦게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이기도 하고요. 예의? 데니얼의 부하 중 하나가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예의를 논해? 너 같은 불법 체류자가? 우리가 법이야 여기서는. 그들은 상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집고 옷가지를 바닥에 던지고 상호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망가뜨렸죠. 상호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들 중 한 명이 창가에 놓인 한국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가족? 데니얼이 사진을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진짜 촌스럽네. 이런 거나 들고 다니면서 센티멘탈해하고 있어? 사진은 내려놓으세요. 상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뭐?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데니얼이 사진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액자가 깨지면서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리고는 한국 국기까지 꺼내서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상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돌처럼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죠.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허리가 곧게 펴지고 어깨가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내 가족 건드린 순간 끝난 거야. 상호가 단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과 살기가 방 안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와일드 독스 멤버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상호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공격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상호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죠. 합기도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격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상호는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특히 하체 중심의 격투 기술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적이었죠. 정확한 급소 가격으로 상대방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데니얼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런 미친. 너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번째 공격자를 향해 차분하게 움직였죠. 특전사식 격투 기술이 발휘되면서 상대방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죽여버린다. 하지만 상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목의 급소를 가격해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이 모든 일이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한 명의 노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죠. 데니얼은 벽에 등을 기대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설마? 맞습니다. 상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90년대 한국 청룡파 박상호. 그게 저예요. 데니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청룡파는 한국 암흑가의 전설이었거든요. 특히 박상호는 특전사 출신으로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전설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상호가 깨진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조국을 모독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리아타운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와일드독스가 한 번에 전멸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 박상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국 커뮤니티는 물론 히스패닉과 백인 커뮤니티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코리아타운을 넘어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갱단 블랙베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블랙베인의 두목 빅터 코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냉혹한 눈빛과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조직을 이끌어온 그는 감정 없이 사람을 도구로만 여기는 인물이었죠. 로스앤젤레스 암흑가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늙은이 하나가 내 영역에서 말썽을 피운다고? 빅터가 부하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보스. 청룡파 출신이라고 하는데 90년대 한국에서는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빅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조직들의 역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청룡파라는 이름은 90년대 한국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강력한 조직이었고 특히 박상호라는 인물은 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졌죠. 흥미롭군. 하지만 전설이 뭐든 상관없어.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절대적인 법이야. 빅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즉시 제거해. 깔끔하게. 한편 상호는 코리아타운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은의 식당에 들른 상호에게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블랙베인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들은 와일드독스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거든요. 상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위험해요.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잊고 살았지만 상호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피는 식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요. 그날 밤 블랙베인의 대규모 습격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음이 들렸고 완전 무장한 갱단원들이 어둠 속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상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죠. 상호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무장한 적들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전투의 긴장감이 그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우고 있었거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상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특전사 시절 생사의 기로에서 자주 되뇌던 말이었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블랙베인 요원들이 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즉석에서 함정을 설치하며 여러 탈출로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였거든요. 상호는 정면 대결보다는 특수부대식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우회와 기습을 통해 적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거해 나갔죠. 어둠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물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며 적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전술이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블랙베인 요원 중 하나가 동료의 시체를 발견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 없이 흔적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청룡파 시절 쌓아온 조직 싸움의 노하우와 특전사 훈련이 완벽하게 조합된 모습이었죠. 적들은 그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한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급기야 상황은 블랙베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20명의 정예 요원 중 절반 이상이 제거됐고 나머지들도 상호의 정확한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빅터 코엔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냉정한 판단으로 남은 부하들을 재정비하고 상호와의 직접 대결을 선택했죠.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상호. 빅터가 건물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와서 남자답게 1대1로 결판을 내자. 숨어서 기습하는 건 비겁한 짓이야. 상호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젊은 친구,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더 이상 희생자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빅터는 비웃었습니다. 희생자? 늙은이, 내가 뭘 안다고. 이 도시는 내 것이야. 너 같은 외국인이 감히 내 영역에서 설쳐? 그럼 가르쳐드리죠. 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됐습니다. 빅터는 현대적인 격투 기술과 각종 무기를 동원했지만 상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과 한국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빅터가 우세해 보였습니다. 젊음과 체력 그리고 현대적인 무기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호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기술과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굽히지 않는 정신력이 서서히 승부를 뒤바꿔 놓았죠. 상호의 모든 공격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반면 빅터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빅터가 마침내 바닥에 쓰러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거리는 다시 고요해졌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상호는 피범벅이 된 몸으로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죠. 사진 속 가족들이 그를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인 남성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부탁이 있어요. 상호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었죠. 뭘 도와드릴까요? 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동네를 지켜주세요.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도 그의 조용한 은퇴 계획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상호는 창문을 통해 코리아타운의 네온 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로 보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박상호라는 한 남자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에는 진정한 수호자가 나타난 것이었죠.